안녕하세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합격증을 여러분 손에 배달해드릴 합격배달부 이준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액보험의 첫 번째 파트인 금융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참고로 제 강의는 절대로 암기하지 말자가 모토예요.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해서 외우는 건 젬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리나 구조를 이해한 건 절대 까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암기는 빼고 이해하는 걸 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따라서 이해하신다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는 CBT 시험과 OMR 카드에 마킹하는 지필 시험인 PBT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이라 지필 시험은 짝수월마다 진행되고요. CBT는 홀수월에 진행됩니다. 시험을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시험 유형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도 합격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죠. 만약 나는 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맞는지 틀린 건지 체크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필 시험이 유리하고요. 문장이 길면 더 헷갈리고 고민하기 싫다 라는 분들은 CBT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문제 스타일을 보면 CBT가 지문도 짧고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높고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는 거라 금방 볼 수 있는 반면 지문이 짧아 함정을 찾기 힘들어서 모르는 문제는 찍기도 힘든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PBT는 지문이 길고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접근하셔야 하는 복잡함은 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먼저 본인 스타일을 생각해보고 어떤 시험을 볼 건지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떤 시험을 보실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3장 변액보험과 4장 공시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다면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1장 금융시장의 이해편을 볼 거예요.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시험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제 강의를 차례대로 들어주시면서 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엔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시장의 유형,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파트에서는 두 번째, 금융시장의 유형이 제일 중요한데요.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의 특성과 각 시장의 상품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마음의 준비하시고 본격적으로 저와 같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Let's go! 먼저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시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을 놓고 파는 곳이잖아요. 금융에도 금융시장이라고 존재해요. 주식, 펀드, 채권, 보험 등등 수많은 금융상품 등이 거래되는 곳이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자면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조직 또는 비조직화된 장소를 금융시장이라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아는 시장은 조직화된 장소만을 말하는데요. 금융시장은 조직화된 시장도 존재하지만 요새는 비대면으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듯이 비조직화된 시장도 있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이런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먼저 자금이 남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으로 중개해주는 자금 중개 기능,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기능, 돈이 필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유동성 제공 기능, 어떤 상품이 좋을지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검색이 가능하니 거래 비용도 절감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김으로써 분실 위험이 사라지니 위험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기업이 잘 운영하나 감시도 해주니 시장 규례 기능도 있답니다. 여기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은 4번 거래 비용 절감을 거래 비용 증가라고 해서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금융시장의 기능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앞에서 금융시장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은 금융시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금융시장은 상품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 상품을 취급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1년 초과 상품을 취급하는 장기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단기 금융시장을 부르는 말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의 감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에 자금이라는 말과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 금융시장과 어울리는 단어는 자금일까요? 자본일까요? 정답은 자금이에요. 자금이란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자본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대출까지 고려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일명 자금시장이라고도 하고 장기 금융시장을 다른 말로 자본시장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각각의 성격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즉시 현금화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퀴즈를 내볼게요.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 즉 즉시 현금화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만기가 짧으니까 그만큼 돈을 넣고 빼기가 쉽겠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높고 반대로 장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것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금리 수준. 단기 금융시장은 금리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편이니 굳이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은 낮고 반대로 장기 금융시장은 금리가 높죠. 쉽게 생각해보면 보통 은행 저축통장 이자는 낮지만 오랫동안 넣어야 하는 적금통장 이자는 높잖아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가격 변동폭. 가격 변동폭이라는 것은 처음 투입했을 때의 금액과 만기가 되어 찾을 때의 금액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금융시장은 투입했을 때의 돈과 찾을 때의 돈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도 짧고 금리도 낮으니까 가격 변동폭도 낮겠죠. 반대로 장기 금융시장은 높은 이자를 주고 기간도 기니까 변동폭은 클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 규모를 볼게요. 여기서 거래 규모라 함은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의 총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답은 단기 금융시장은 대규모이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소규모예요. 그 이유는 단기 금융시장은 금리도 낮고 변동폭도 낮지만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돈을 입출금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규모는 장기 금융시장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장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거래 규모는 단기보다 소규모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외우신 거 있나요? 없죠. 금융시장의 공부는 외우기보다는 최대한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어떤 함정에 걸려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볼 건데요. 단기 금융시장의 종류에는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 사채시장, 표지어음, 콜, 통화안정증권이 있고요. 장기 금융시장의 상품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이 있어요. 시험에 가끔씩 각 상품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3개 외우실래요? 7개 외우실래요? 3개만 외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한테 익숙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요 3가지는 장기고 나머지는 싹 다 단기 상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저장하세요. 즉 주식과 채권과 자산유동화 증권 줄여서 주채자는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시장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이상한 상품들은 싹 다 단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혹시나 난 그래도 단기 금융시장 상품을 다 외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기에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환, 양, 기, 전, 표, 콜, 통. 자, 암기법은 환양에 사는 기전표라는 친구는 꼴통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 시간은 단기 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라 하고 유동성은 높고 금리는 낮고 가격 변동폭도 낮지만 규모는 대규모인 시장을 말한다. 그리고 주채자, 주식과 채권과 자산유동화 증권은 장기 상품이다. 이렇게 꼭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엔 전통적 금융시장을 벗어난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볼게요. 시험에서는 간혹 출제되는데 파생상품의 종류와 성격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먼저 파생상품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파생상품이란 주식, 채권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데요.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생상품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파생이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왜 금융상품 이름에 파생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기존 금융상품의 가치, 즉 가격이라는 건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반해 파생 금융상품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날씨나 정치 등 다른 조건들로 가격이 결정되기에 파생상품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 기름 있죠? 유가. 이것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기름값, 유가는 금리나 환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산유국, 기름을 뽑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 등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파생상품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파생상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밭대기 계약이라고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밭을 통째로 계약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아래 그림을 통해 한번 쉽게 이해해 볼게요. 여기 배추밭에 농부와 상인이 만났어요. 자, 상인이 말하길 배추밭이 좋네요. 내년 겨울에 밭 전체에 나는 배추를 현 시세의 2배인 포기당 2,0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상인이 말한 거예요. 자, 농부는 이게 웬 횡재냐? 라고 생각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그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배추값이 포기당 1만 원으로 폭등해 버린 거죠. 다행히 농부의 배추밭은 아주 농사가 잘 됐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농부는 울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곧 상인이 올 거니까요. 여지없이 상인은 작년에 계약한 대로 포기당 2,000원의 배추를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냥 팔아도 한 포기에 10,000원은 받을 수 있는데 배추를 인건비도 안 나오게 2,000원에 줘야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이런 밭대기 계약에서 볼 수 있듯이 환율이나 금리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날씨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걸 파생 상품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파생 상품의 종류에는 크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각각 용어를 의미를 묻는 경우가 가끔 출제되니까요. 용어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밭대기 계약에서 보듯이 일정 기간 뒤에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 선도와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도는 개인 간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하는 걸 말하고 선물은 시장을 통해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봤던 농부와 상인의 거래는 선도일까요? 선물일까요? 정답은 선도가 되겠죠. 개인끼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했으니까요. 자, 보통 선물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자, 이제 선도와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 다음은 옵션인데요. 많이 들어봤던 옵션은 자동차 살 때 이것저것 추가하는 옵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생 상품에서의 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나 의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밭대기 거래에서 보면 상인은 포기당 2,000원에 살 권리가 있는 거고 농부는 2,000원에 팔 의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밭대기 계약의 경우 농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옵션을 사용하는 건데요. 농부는 상인과 선도 계약을 맺고 난 후 계약서에 배추 판매 당시 시가가 5,000원을 넘어간다면 계약을 무효시키겠다라고 한 줄만 옵션 조항을 넣었다면 농부는 손해를 보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 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합인데요. 수합은 통화나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서로 맞바꾸는 걸 말해요. 교환이라는 의미가 수합이거든요. 자, 보통 뉴스에서는 통화 스와프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자, 98년 IMF 때 우리나라가 왜 힘들었는지 아시죠? 바로 달러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도 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했었는데요. 만약 우리의 원화를 중국에 주고 달러나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예전처럼 IMF를 또 겪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한국이 통화 스와프라는 걸 체결해서 원화와 위안화를 서로 맞바꿀 수 있게, 즉 교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스왑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개인 간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선도, 시장을 통해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물. 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는 옵션. 자, 마지막으로 거래 조건을 서로 맞바꾸는 건 스왑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 가지 파생 금융상품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주세요.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까지 배워봤어요. 자, 금융상품 쪽은 내용이 다소 어렵고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신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서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 수업만 간단하게 듣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다면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금리의 이해와 종류, 금융투자업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차게 만나봐요. 안녕.